그 말이 뭔 말인지 너무 알 것 같아요. 미친 거 아니야? 왜 이래 나. 제가 얼마 전에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고등학교 때 무리해서 왕따를 당했던 그런 썰을 겟레디를 하면서 풀었었는데 고2, 고3 때 어떻게 노력을 해가지고 결국 날 왕따를 시켰던 친구들보다 대학을 더 잘 가게 됐고 공부로 나를 괴롭혔던 친구들에게 공부로 복수를 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혹시라도 그대들 중에 제가 어떻게 공부를 해서 그 판도를 뒤집을 수 있었는지 입시썰이 궁금한 사람이 있으면 알려달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어제 구모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구모를 본 고3 친구들이 연락이 엄청 많이 온 거예요. 언니 제발 고3 한 명 살리는 셈 치고 입시썰 좀 들려주세요. 이렇게 연락이 와가지고 바로 이렇게 입시썰을 찍어보려고 카메라를 꼈고요. 오늘은 제가 완전 푹 빠져있는 태닝 메이크업을 해보면서 썰을 한번 풀어볼게요. 우선 기초는 다 한 상태라 이 파운데이션을 발라줄 거고요. 제가 몸은 항상 태닝이 엄청 잘 되는데 얼굴은 잘 안 타요. 그래서 항상 몸이랑 얼굴이랑 색깔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어두운 색의 파운데이션을 써가지고 얼굴 톤을 낮춰줄 거고 이런 백화점 브랜드들은 아무래도 해외 브랜드인 경우가 많다 보니까 톤이 항상 엄청 다양하게 나와요. 완전 백인이 쓸 수 있는 하얀 것부터 흑인이 쓸 수 있는 색깔까지 이렇게 촤라락 쉐이드가 엄청 다양하게 나오는데 한국 브랜드들은 어쨌든 우리가 인종이 같은 인종이고 피부 색깔이 거의 다 비슷하다 보니까 아무리 낮은 색깔을 뽑아도 그 색깔이 항상 제 몸보다 엄청 밝은 색깔이거든요. 그래서 한국 브랜드 제품을 사거나 올리브영을 가거나 이러면 제 몸 색깔에 맞는 그런 태닝된 컬러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항상 비싸더라도 백화점 브랜드 제품을 쓰고 있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이 디올의 포에버 스킨 글로우 이거를 전 진짜 좋아하거든요. 저는 항상 조금 촉촉한 피부 표현을 좋아하는데 이게 발랐을 때 진짜 피부가 매끈하고 완전 촉촉하고 반짝반짝해 보이는 이렇게 파운데이션이 지금 제 얼굴보다 더 어두운 거 보이시죠? 이런 어두운 쉐이드가 나오는 베이스를 한국에서 잘 못 찾겠어가지고 혹시라도 이런 어두운 쉐이드를 잘 뽑는 브랜드를 알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꼭 알려주세요. 그래서 태닝 메이크업의 첫 번째 키는 내 얼굴 색깔을 조금 톤 다운을 시켜주는 거다. 아무튼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어떤 상황이었냐면 그냥 평범한 중학교에서 그냥 평범하게 엄청 평범하게 공부를 하다가 제가 사는 동네에 행정지역군과 학군 뭐 이런 이슈로 인해가지고 학구열이 엄청 높기로 유명한 그런 지역의 고등학교를 냅다 가게 된 거예요. 진짜 그 고등학교를 가니까 애들이 무슨 국영수에 탐구 과목까지 학원 다니는 건 기본이고 심지어 수학 같은 경우는 학원을 2개씩 다니는 거예요. 이론 배우는 수학 학원 하나, 킬러 문항 중점적으로 다루는 뭐 과외 학원 뭐 이런 거. 학교 수업 끝나면 학원 차가 막 우르르르르 와가지고 애들 픽업해가고 그런 애들 사이에서 제가 뭘 하겠습니까? 고1 때 입학시험을 치자마자 결과가 330등이었고 뒤에서 20등이요. 그거를 치고 나서 담임이랑 상담을 했어야 되는데 저를 안 쳐두고서 딱 저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하은아 너 대학 못 가. 진짜 너무하지 않아요? 수능 직전에 뭐 330등을 한 것도 아니고 고1 들어오자마자 그냥 입학시험에서 점수가 그렇게 나왔다고 뭐 애를 데려다가 앉혀놓고 너 대학 못 가. 이렇게 낙인을 찍어버린다는 게 그때도 이제 어이가 없었지만 지금도 어이가 없어요. 이 눈 부분은 파우더 처리를 바로 해줄게요. 이제 교과목 선생님들이랑 상담을 할 수 있는 시간도 있었거든요. 남자 과학 선생님한테 상담을 하러 갔어요. 그 선생님이 뭔가 막 재밌고 이런 이미지여서 나한테 뭐 할 수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해줄 줄 알았어. 근데 그 과학은 심지어 더한 거예요. 성적을 보면서 너는 공부를 못하는데 학원을 왜 안 다니니? 난 학원 다닐 돈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학원 다닐 돈이 없는데요? 이랬더니 뭐라 할게 그 과학이 돈이 없으면 대학을 갈 생각을 하지 마. 이러는 거야. 그게 지금 대한민국 자라나는 새싹 17살한테 할 말이야 그게? 너가 돈이 없더라도 교과서 위주로 열심히 공부를 한다면 대학을 갈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말을 해줘야 되는 게 선생 아니야? 돈이 없어도 할 수 있다. 열심히 해보자. 우리 지금 성적이 이래도 너가 열심히 노력하면 대학을 갈 수 있을 거다. 이게 교사가 해야 될 역할인 것 같은데 도대체 대한민국 고등학교 교육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그럼 이제 그런 교사들의 망언을 듣고 나는 무슨 생각을 했는가? 좀 멋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런 망언을 오히려 자극제를 삼고 동기부여를 삼는 그런 진짜 강한 친구들이 있어요. 뭐? 내가 대학을 못 간다고? 내가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지. 이러면서 오히려 더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저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저는 채찍이 먹히는 스타일이 아니고 당근이 먹히는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잘한다 하면 나 잘하나? 조금 더 해볼까? 저는 이런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이제 하은아 너 대학 못 가 뭐 이랬을 때 난 대학 못 가나 보다. 나 내 인생은 끝났다. 내 인생에 대학은 없다. 완전 포기를 하고 1학년 때 공부를 정말 하나도 안 했어요.
근데 이제 한국에서 인문계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를 하나도 안 해버리면 심심하거든요? 왜냐면 다른 애들은 다 공부를 하니까 애들이랑 어울리려면 나도 야자 같은 것도 하고 자습도 하면서 뭐라도 깨짝깨짝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저는 그냥 다른 공부는 하나도 안 하고 책 읽는 걸 좋아했어가지고 국어 공부한다 생각하고 책만 열심히 읽었고 유일하게 좋아하는 과목이 생윤이었어요. 저는 그때부터 뭐 철학 이런 거에 대해 생각하고 뭐 삶이 어쩌고 죽음이 어쩌고 이런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때 제가 고등학생일 때는 EBS 강의에 이지영 선생님 강의가 생윤에 있었어요. 고1, 고2 대상으로 하는 거. 그래서 저는 그냥 그 강의를 들으면서 생윤 공부만 했어요. 이 루나 컨실러 팔레트에 이 색깔이랑 이 색깔을 이용해서 다크서클을 한번 가려볼게요. 그렇게 고1이 지나고 고2가 되기 전 그 사이에 겨울방학에 방학인데 할 것도 없고 내가 뭐 학원을 가서 막 집중 윈터 캠프 막 그런 거를 할 여건도 못 되는 상황이었어가지고 그냥 대충 학교 도서관에 가가지고 책 읽고 생윤 강의 듣고 그냥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거든요. 제가 이지영 선생님의 EBS 강의를 정말 많이 들었던 이유가 그 강의 내용이 너무 좋고 선생님이 잘 가르치는 것도 있지만 또 그 선생님이 어릴 때 되게 공부를 하기 굉장히 힘든 경제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서 악착같이 공부를 하셔가지고 서울대까지 가신 그런 케이스였단 말이에요. 이렇게 멋있는 선생님도 어릴 때 나처럼 이렇게 힘들었던 경험이 있으셨구나 이런 게 이제 자꾸 나는 공감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선생님 강의 듣는 게 너무너무 재밌고 동기부여 같은 거 듣는 것도 너무너무 좋았는데 하루는 겨울방학 때 제가 강의를 듣고 있는데 완전 밝은 색깔의 컨실러를 사용해서 얼굴에 볼륨을 한번 줘볼게요. 그 EBS 강의에서 이지영 선생님이 학생들 동기부여해준다고 항상 명언을 가지고 와서 수업 시작하기 전에 그 명언을 읽고 그 수업을 시작을 했었어요. 선생님이 가져오신 명언 중에 하나가 내 마음에 완전히 팍 꽂힌 거야. 어떤 내용의 명언이었냐면 너가 세상에 할 수 있는 가장 큰 복수는 넌 못할 거야 라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에게 너가 그걸 해낸 걸 탁 보여주는 게 너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복수다. 이런 내용의 명언이었어요. 제가 이지영 선생님을 실제로 만나본 적은 없었지만 저에게 너무너무너무 큰 동기부여가 되는 롤모델 같은 존재였거든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상황에서 본인이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다 읽어나가신 케이스니까 그래 가정 환경이 아무리 안 좋아도 선생님처럼 열심히 살면 잘 살 수 있구나 라는 희망을 품으면서 살았었는데 그런 선생님이 찾아와가지고 들려주신 명언이 완전 내 마음에 팍 꽂혀가지고 나도 한번 대학 가볼까? 하는 생각이 이제 들기 시작한 거예요. 모두가 나한테 대학을 못 갈 거라고 얘기하고 뒤에서 비웃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지만 그랬던 내가 대학을 딱 입학해버리면 그들에게 진짜 최고의 복수가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 겨울방학 때 강의가 이제 저의 첫 번째 동기부여였고 두 번째 동기부여가 한 번 더 있었는데요. 2학년이 올라가면서 제가 속해 있던 봉사동아리의 부장이 됐었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도 완전 외향형 인간이었기 때문에 공부하는 것보다 저는 동아리 활동하는 게 훨씬 재밌었고 봉사가 주는 기쁨이 저에게 되게 크기도 했었고 저는 공부도 안 하고 이러니까 동아리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아주 넘쳐 흘러가지고 동아리에 그냥 올인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활동하는 걸 인정을 받아서 부장이 됐었단 말이에요. 두꺼운 쉐딩으로 광대, 얇은 쉐딩으로 코를 해볼게요. 2학년이 되니까 이제 1학년 친구들이 후배로 들어올 거 아니야. 동아리에 후배들이 들어왔는데 걔네가 진짜 너무 다 착하고 너무 다 예쁘고 너무너무 좋은 애들이어서 걔네를 보면서 내가 너무너무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지는 거야. 근데 후배들을 보다 보니까 갑자기 작년에 고1 때 있었던 기억들이 갑자기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데 고1 때 이제 고3 언니들이 수능을 보잖아요. 고3 언니들은 이제 학교를 떠나고 고1, 고2 이렇게만 급식실에서 급식을 먹는데 애들이 죄다 야 너네 동아리 부장 언니는 대학 어디 갔대? 얘네 동아리 직속 언니는 얘네 동아리 언니는 재수한대. 어느 대학 갔대? 야 대박이다. 이러면서 동아리 언니들이 대학을 잘 갔다. 그러면은 막 애들이 기가 이렇게 살고 동아리 언니들이 대학을 못 가거나 재수한다. 그럼 애들이 다 우리 언니는 이렇게 기가 죽는 거야. 그거를 급식실에서 봤던 그 풍경이 갑자기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면서 아니 내가 그래도 봉사동아리 부장이랍시고 여기 앉아있으면서 후배들을 10몇 명을 이렇게 데리고 있는데 혹시라도 내가 나중에 대학을 못 가가지고 내 후배들이 우리 부장 언니는 재수해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걔네가 얼마나 기가 죽겠어요. 그때 그 고등학교 때는 그게 되게 중요했단 말이야. 동아리 언니, 동아리 선배. 그래서 내 후배들이 내 대학 입시 결과 때문에 기가 죽는 일은 죽었다 깨나도 없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이제 내 안에 팍 갑자기 들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그게 제가 공부를 할 수 있는 두 번째 동기부여였어요. 첫 번째는 이지영 선생님이 알려주신 명언, 그리고 두 번째는 동아리 후배들 앞에서 부끄럽지 말아야 한다라는 생각. 그렇게 저는 완전 손 놓고 있던 공부를 고2 한 중반 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손을 잡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공부를 하기 전에 내가 또 나름대로 나만의 전략을 세웠다? 그때는 뭐 그래야지 하고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런 전략들이 세워졌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그래도 다행히 메타인지는 조금 발달이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고 이거는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이다. 이게 내 머릿속에 좀 명확하게 자리가 잡혀있고 그냥 메타인지가 있으니까 본능적으로 그게 분석이 탁탁탁탁 되는 스타일이라 저한테 꽤 잘 맞는 입시 전략을 세웠던 것 같거든요. 눈화장을 해볼 건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 두 가지 팔레트를 섞어가지고 눈화장을 해볼게요. 제가 세웠던 가장 첫 번째 전략은 무조건 정시에 올인한다. 다들 알겠지만 정시라는 건 그 수능 딱 하루에 모든 것들이 결정이 나는 그런 게임이다 보니까 정시에 올인한다는 게 굉장히 부담감이 좀 크거든요. 그래서 고2 말까지 막 내신을 못 놓는 친구들도 있고 다들 정시 준비하면서도 논술도 같이 준비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논술이 있으면 수시 카드를 6개는 쓸 수 있으니까. 근데 저는 그냥 다 필요 없어. 정시에 올인, 무조건 올인. 나는 이미 1학년 때 330등을 한 이력이 있어. 내가 1학년 때 내신이 그 모양이었는데 이게 전교 1등을 해도 만회가 안 될 처지인데 뭔 내신을 붙잡고 있어. 어쨌든 논술도 내신이 어느 정도 비율이 들어가긴 들어가요. 나는 그 비율조차 나는 신경 쓸 그 겨를이 없고, 또 논술을 하려면 논술 학원 또 가야 돼. 근데 나 학원 갈 돈 없어. 학원 갈 돈 없고 논술 해가지고 첨삭 받을 돈 없어. 그러니까 난 그냥 모든 거 포기하고 정시에 올인한다. 그래서 저는 어떤 식으로 공부를 했냐면 학교 끝나고 새벽 한 2, 3시까지 독서실에 있어요. 그러고 학교에서 자. 지금 돌아보면 선생님들께는 죄송하지만 어쨌든 저는 내신을 포기한 입장이어서 학교 수업을 듣는 게 저에게 의미가 없었고, 물론 학교 수업이 다 수능이랑도 연결이 되는 거는 맞지만 저는 기초도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학교 수업 따라가면서 그걸로 같이 수능 준비에 연결이 되겠지 하는 것보다 그냥 학교 수업 싸그리 무시하고 내가 지금 있는 베이스를 바탕으로 그냥 저 혼자서 기초를 쌓아나가는 게 훨씬 중요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학교 수업은 아예 그냥 깡그리 무시하고 내 상황에 맞춰서 내가 커리큘럼 나 혼자 짜서 나 혼자 공부했어. 그럼 나 혼자 공부를 어떻게 했느냐 있잖아요. 저 학원 다닐 돈이 없었다고. 진짜 없는 형편에 쪼개가지고 영어학원 한 3단 다녔었고, 수학학원을 1학년 때 6도 내가 메타인지가 약간 있는 상태다 보니까 그렇게 영어학원, 수학학원 잠깐 다니면서 제가 느꼈던 건 저는 현강, 그 학원 강의, 학교 강의랑 안 맞는 사람이더라고요. 난 이해가 조금 느려. 나중에 성인이 돼서 알고 보니까 ADHD가 있어서 그런 거였는데 학교 교실 안에서, 학원 교실 안에서 그 수업을 들으면 수업을 자꾸 놓쳐요. 그래서 이해를 못한단 말이야. 그걸 나는 놓치지 않게 멈춰야 되고 내가 놓친 부분이 있으면 다시 되돌아가서 들어야 되고 이해가 될 때까지 몇 번이고 반복해서 듣고 내가 흥미없는 부분은 그냥 스킵을 해서 건너뛰어야 돼. 그래서 그때 고등학교 때는 ADHD가 있는 거는 몰랐지만 나 뭔가 내가 좀 멍청해서 그런가? 학원 수업이랑 학교 수업을 잘 못 따라가겠는데? 이거에 대한 인지는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학원 다닐 돈도 없고 학원이나 학교에 앉아있는다 해도 수업을 못 따라가는데, 그래서 인강을 들었죠. 인강을 들으니까 너무너무 좋았던 게 내가 지금 어느 부분이 잘하고 있고 어느 부분을 못하고 있는지를 내가 아니까 그냥 내가 내 상황에 맞게 내 맘대로 커리큘럼 짜가지고 내가 듣고 싶은 선생님의 수업에 듣고 싶은 파트만 그냥 내 맘대로 요리조리 DIY를 해가지고 내가 공부를 할 수가 있는 거야. 학원에 가면은 그 학원에서 짜여진 커리큘럼대로 따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인강을 활용하니까 내 맘대로 내가 커리큘럼을 짤 수 있는 거야. 내 상황에 맞춰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돌려듣고 다시 듣고 재미없는 부분, 이미 다 알고 있는 부분은 스킵을 할 수가 있고 이러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인강이 잘 맞더라고요. 근데 여기에서 또 문제가 있어. 인강은 공짜야? 아니야. EBS 빼고는 다 돈을 내야 돼. 요즘에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제가 입시를 할 때에는 그 인강사 회사별로 프리패스가 있었어요. 그 프리패스를 사면은 1년 동안 그 회사에 있는 강의를 다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과목별로 유명한 선생님이 다 다른 인강 회사에 있어. 사탐이 유명한 쌤은 어디 뭐 메가스터디에 있고, 수학이 유명한 쌤은 막 이투스에 있고, 뭐 약간 이런 식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유명한 선생님별로 있는 인강이 다 다르니까 좀 여러 회사의 인강 프리패스를 가지고 있으면 좋은데, 문제는 난 돈이 없었다니까? 그거를 살 수 있는 돈이 없었어.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여러분? 약간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스토리인데, 친한 친구한테 가서 아이디 쉐어를 하자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인강값의 반을 낼 테니까 나랑 아이디 쉐어를 하자.
너 듣고 싶은 시간에 너 인강 들어라. 그리고 너가 안 듣는 시간에 그 인강을 내가 듣겠다. 근데 또 인강 회사들이 머리를 써가지고 그 애들이 아이디 쉐어를 못하게 하려고 강의를 들으면 그 강의에 맞는 책을 사야 되잖아요. 그 책을 사는 걸 아이디당 1회만 살 수 있게 회사들이 제한을 해놨었어. 그럼 나는 반값을 내고 아이디 쉐어를 그 친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책을 못 사잖아요. 그 책이 그 친구 집 주소로 배달을 오면 내가 그 새 책을 가져다가 동네 재본소에 가서 싹 다 복사해가지고 재본에서 스프링으로 뚫어서 저는 그렇게 복사본으로 공부를 했어요. 너무 눈물 나는 스토리 아니야? 그래도 나는 복사본이라도 있으니까 망정이지. 옛날에 이지영 선생님은 선배들이 버린 책 주워가지고 그거를 지우개로 지워가면서 공부를 하셨었대요. 선생님은 그렇게 지워가면서 문제집을 지워가면서 공부를 하셨다는데 나는 그래도 복사본이라도 있어서 복사본으로 깨끗하게 공부할 수 있는 게 어디야. 그래서 난 그렇게 공부를 했어. 그렇게 정시에 올인하기, 그리고 안 맞고 못 가는 학교 수업, 학원 수업 다 싸그리 무시하고 인강으로만 공부하기. 이게 저의 두 가지 전략이었고, 또 다른 전략 하나는 독서실에서 공부하기. 이게 저의 전략이었는데요. 이것도 내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ADHD 특성 때문에 그런 거였는데, 저는 항상 혼자서 공부를 잘 못했어요. 혼자 있으면 이상하게 막 집중이 안 돼. 근데 누구랑 같이 있어. 도서관에 친구랑 같이 간다든지 이러면은 어쨌든 친구랑 같이 있고 친구가 날 보고 있잖아. 그러니까 친구가 보고 있다는 그 시선 때문에 아, 내가 여기에서 공부를 못하고 막 딴짓하거나 이러면은 친구한테 얼마나 창피해. 그러니까 나는 친구한테 창피하지 않으려고 친구랑 같이 어디를 가면 공부를 진짜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그거는 저는 지금도 그래요. 혼자 일을 하면은 전혀 효율이 안 오르는데 카페 같은 데를 나가가지고 그냥 낯선 사람들의 시선이 있는 곳에서 일을 한다든지 이러면은 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으니까 창피하면 안 돼. 이 생각 때문에 효율이 엄청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결국 ADHD의 특징 중 하나래요. 어느 정도의 감시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효율이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공부를 할 장소를 집으로 정한 게 아니라 독서실로 장소를 정했고, 독서실도 막 1인실 이렇게 닫혀져 있는 폐쇄된 공간에 독서실을 안 가고 카페처럼 이렇게 개방이 돼 있고 사람들이 지나가는 거 왔다 갔다 하는 거 다 보이고 개방된 독서실에서 이러고 자고 있어. 그럼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나를 볼 수 있는, 보면서 으유 한심하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블러셔를 사용해 줄 건데, 최근에 새로 산 블러셔고 발레틱이라는 색상이거든요. 펄감이 거의 없고 약간 뮤트한 색깔의 이런 치크가 태닝한 피부톤에 너무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독서실도 일부러 친구들이랑 같이 다녔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부모님은 야, 네가 친구들이랑 같이 독서실 다니면서 공부를 하겠냐? 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나는 나를 알고 있어. 나는 어쨌든 외향형 인간이고, 그때는 지금보다 더 어릴 때니까 혼자 있으면 막 우울해서 죽어가다시피 할 그럴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친구랑 같이 독서실을 안 다니면 나는 우울해서 공부를 못하고 맨날 울기만 할 걸 날 알고 있었어. 그래서 친구들이랑 독서실을 같이 다니고, 친구들이 독서실 안 온다 그러면은 막 걔네 집 찾아가가지고 땡땡이 어머님 땡땡이 좀 독서실에 보내주세요 이런 데에서 충전되는 에너지가 있었기 때문에 공부를 좀 늦게 시작해서 힘들었지만 그래도 계속 할 수가 있었어요. 이 하이라이터로 이 색깔을 사용해서 치크 쓸어주고 이 색깔을 사용해서 광대를 쓸어줄 거고요. 이 컬러그램 하이라이터 요거 완전 요물이더라고요. 구독자분이 너무너무 예쁜 하이라이터를 쓰시길래 어디서 산 하이라이터냐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정보를 얻어내서 저도 손민수를 한 건데, 와, 한국 하이라이터 치고 이렇게 반짝반짝하고 진주알 딱 박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는 하이라이터를 찾기가 진짜 어려웠는데 이게 진짜 여러분 완전 요물입니다. 발광이 그냥 뿅 하고 여기 나 하이라이터 있어 하는 하이라이터를 원하신다면 이거 완전 추천드려요. 그렇게 저는 1학년 때는 330등으로 입학해서 선생님들한테 무시받고 친구들한테 왕따를 당하는 그런 수모도 겪었지만 다행히 고2에 올라갈 때 너무너무 좋은 동기부여들이 있었고, 스스로의 성향과 그때 내가 가진 상황, 할 수 있는 상황들을 잘 파악을 한 덕분에 어두운 색깔의 하이라이터는 믹스해가지고 코끝에도 이렇게 쓸어줘요. 코가 조금 짧아 보이는 효과도 있고 너무 귀여워. 정시에만 집중한다. 인강에 올인해서 공부한다. 내가 가장 집중이 잘 되는 환경은 독서실에 만들어준다. 이 세 가지 전략을 저는 정말 잘 짰고 거기에 올인을 해서 결국 저는 인서울대학에 정시로 합격을 했고, 저를 1학년 때 괴롭혔던 친구들보다 훨씬 더 좋은 대학에 갔고, 선생님들이 별로 좋아하는 학생은 아니었고 그들도 이제 다 저를 반 포기하고 쟤는 어차피 대학 못 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대학교 입학증을 받게 되니까 그 고3 때 담임 선생님도 엄청 놀라더라고요. 입술은 제가 요즘 너무 좋아하는 조합인 이 팁토의
토슈즈 컬러랑 이건 유튜버 니아, 조니아님이 이제 개발한 립 블러퍼인데 이걸 섞어서 발라줄 거예요. 피 지키면 100점 100승이라 그러잖아요. 뭐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뭐 이긴다 어쩌고 이런 거. 그게 제 입시에 딱 맞는 말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부분 속눈썹까지 붙여서 마무리를 해줄 거예요. 어쨌든 그 입시 제도라는 거에 대한 정보는 뭐 수종이나 뭐 교과, 논술 이런 전형 준비하는 친구들에게는 정보 싸움이 좀 큰 싸움일 수 있겠지만 저는 정시를 하기로 했고 그럼 정시를 할 거면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열심히 그냥 수능을 위해 공부하는 거밖에 없어. 정시에는 요령이 없어. 컨디션 조절하면서 열심히 공부하는 수밖에 없어. 나에 대해 파악하고 내 성향과 내 지금 상황, 내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정도를 가늠하고 그냥 나에게 잘 맞는, 나에게 최대한 효율적이고 최대한 유리한 방법으로 공부를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 입시에 막바지에 다다른 고3 베이비들도 있을 거고 입시와는 아예 상관이 없는 성인 구독자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이제 대학 입시는 아니지만 취준을 해야 된다든지 직업을 얻기 위한 시험을 쳐야 된다든지 이런 상황이 있는 분들도 계시겠죠?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19살 때 수능을 쳐보고 입시에 성공을 하는 경험을 해보면서 느꼈던 건 결코 늦은 때라는 건 없고요. 제가 고2 중반 때 공부를 다시 시작하겠다고 이제 노력을 할 때 아마 저랑 같은 학교 친구들 중에 어떤 애들은 아유 제가 저렇게 한다고 해서 뭘 하겠어. 이미 늦었지. 수능이 1년 반 남았는데 정시로 330등짜리가 뭔 어디 대학을 간다 그래 라고 생각한 사람 분명 있었을걸요? 근데 나는 해냄. 어쩌면 우리 고등학생 그대들은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언니는 1년 반 전에 시작하셨다고 하셨는데 저는 지금 시간이 많이 없어요. 그 몇 개월 사이에도 판도가 어떻게 뒤집힐지 몰라요. 정말 몰라요. 남들이 아무리 늦었다고 해도 내가 아닌데? 난 할 수 있음. 난 결국 해낼 거임. 이라는 마인드로 덤비면 결국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판도를 뒤집는 건 그냥 내 손에 달려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모두가 무시하는 위치에서 대학을 갔다는 그 성취 경험을 통해서 느낀 게 또 하나가 이지영 원장님이 강의 중에 그런 말씀을 되게 많이 하셨어요. 너네가 공부를 왜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대학을 왜 가야 한다고 생각하니? 지금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 수능 공부를 하면서 배우는 지식, 미분, 적분 어쩌고, 고전시가 어쩌고 정말 살아가면서 쓰이지 않을 지식들일 수도 있어요. 수능을 치기까지만 유용하고 그 다음부터는 의미가 없는 지식들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는 공부를 해서 내가 내 걸로 소화해서 시험을 쳐서 결과를 내고 그 모든 과정이 어쨌든 일종의 성취 과정인 거니까 그렇게 해서 결국 대학에까지 들어갔다는 그 성취감, 수능 공부를 위해 배운 지식들은 나중에 쓸모가 없어질지라도 내가 이거를 배워서 이거를 이뤄냈다는 그 성취감은 살아가면서 계속 나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랬어요. 얘들아, 너희가 만약에 이 입시에 성공을 하면 앞으로 너네는 이렇게 생각하게 될 거야. 앞으로 인생을 살면서 어떠한 고난과 역경을 마주하더라도 내가 고3 때 그렇게까지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도 들어간 경험이 있는데 이 정도 고난과 역경, 이거 내가 못 이겨내겠어? 그때 내가 열심히 해서 이뤄냈던 것처럼 이것도 내가 열심히 해서 이뤄내면 돼 라는 그런 너희의 강한 긍정적인 힘이 너희 안에 쌓일 거라고 그런 말씀을 이제 강의 중에 많이 하셨었는데 나 눈물이 날라 그래 갑자기. 근데 그 말이 뭔 말인지 너무 알 것 같아요. 미친 거 아니야? 왜 이래 나. 그래서 너무 이런 말을 입시하고 있는 친구들한테 꼭 해주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나는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아무도 나한테 이렇게 판을 뒤집을 수 있다고 말을 안 해줬거든. 정말 나한테 판을 뒤집을 수 있다고 말을 해준 사람은 저는 그때 PMP를 썼었거든요. 그때는 아이패드 이런 게 발달이 된 시기도 아니었고 태블릿 같은 건 살 돈이 없어가지고 인터넷으로 엄청 싼 PMP를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근데 그 PMP 너머로 EBS 강의 하시던 이지영 선생님만 딱 그렇게 나한테 아니야 너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 있어도 지금 너 판도가 안 좋아도 그 판도 뒤집을 수 있어. 너도 할 수 있어 라고 말해주는 사람은 근데 내가 정말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판도를 뒤엎고 성취를 하는 경험을 한번 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막 대학에 가서도 새로운 걸 도전하고 이러는 게 전혀 무섭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때 내가 성취를 했던 그 경험이 내 마음에 있어가지고
물론 이제 대학에 가고 나서도 방황한 시간들도 많았고 여러 가지 힘든 일도 있고 뭐 항상 사는 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막 힘든 일들도 막 엄청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럴 때마다 내가 한번 그거를 성취했다는 그 감각 때문에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게 무섭지가 않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는 게 무섭지 않았고 결국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거 해낼 거임 이런 감각이 되게 오래오래 아직 지금까지 남아있어요. 그래서 꼭 지금 입시하는 친구들 늦은 것 같아 라고 포기하지 말고 꼭 끝까지 열심히 해서 남들은 못한다고 해도 결국 해냄, 난 결국 성취함 이런 감각을 꼭 느껴봤으면 좋겠고 수능 입시가 아니더라도 어떠한 도전, 퀘스트를 해야 되는 상황에 계신 모든 분들 다 남들이 안 된다고 해도 나는 해가지고 너네한테 복수할 거지롱 메롱. 그래서 나는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성과를 이룬 이런 성취감을 가지고 앞으로 더 멋있게 잘 살 거지롱 메롱 이런 마음으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에헤 수능 치는 거 얘기하다가 우는 사람이 어딨어. 미친 거 아니야 진짜? 아무튼 이렇게 완성을 했고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